자, 저희가 무려 6편에 걸쳐서 미국의 남북전쟁 다뤘잖아요. 네. 이제 남북전쟁은 완벽하게 이해했잖아요. 아우, 완벽하게 Civil War. Civil War. Civil War. 네. 남북전쟁의 그 치열한 전투, 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는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고대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아주 옛날로. 네. 네. 옛날 전쟁 중에 혹시 기억나는 전쟁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죠. 네.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저도 뭐 사실 고대 전투 전쟁 이거 뭐 잘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전투. 살라미스 해전이 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되게 해전 중에 손에 꼽는 그런 되게 유명한 해전이라고까지만 그렇죠, 들었거든요. 이름들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말씀해 주실 살라미스 전투는 어떤 겁니까? 살라미스 전투는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전투예요. 그래서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대한 승세를 확보하고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전투고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민주주의냐, 네. 즉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던 민주주의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는 왕권,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왕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회가 될 것이냐. 이 두 개의 가치관을 놓고 인류가 충돌을 하고 네네.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이 이기는 그러한 아주 큰 의의를 갖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네. 전투가 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 페르시아는 그때도 이제 제국이었고 엄청난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아마 중동쯤 대략 이제 위치한 지금 뭐 이란이 페르시아의 뭐 전통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대략 하여튼 그쪽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그리스는 이제 해상 쪽에 굉장히 강국이긴 했지만 뭐 여러 도시 국가들의 뭐 연합 정도 네. 요 정도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 가치와 이 페르시아의 강력한 전제 왕정 요 두 가치가 크게 충돌한. 그렇지.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살짝 보고 와서 우리 장군님의 해설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900년, 철기가 전파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그리스 문명은 지금의 튀르키예 서남부 일대에 식민지들을 건설한다. 이오니아라고 불린 이 지역은 눈부신 그리스의 문명을 꽃피웠지만 기원전 600년경 등장한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키루스 2세에게 정복당하고 만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이오니아. 그리스의 강국 아테네는 그들을 물밑에서 지원하지만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고 곧 진압당한다. 이후 이오니아 반란에 개입한 아테네를 적국으로 인식하게 된 페르시아. 아테네에게 복수하고 나아가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그리스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시작이었다. 네, 이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는 이제 같은 그리스인이 좀 살고 있지만,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오니아라는 요 지역, 요쪽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독립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는 요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이오니아 쪽이라는 거거든요. 네. 네. 아테네는 여기 있고 스파르타는 여기쯤 있었고 여기에 이제 도시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터키쯤 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쪽에 있었는데 페르시아하고 갈등이 좀 많았어요. 뭐 세금 문제, 권리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항을 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반란을 좀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테네하고 이쪽에서 같은 그리스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페르시아의 군대가 와가지고 박살을 낸 거예요.
나는 이오니아를. 관대하다. 그거 봤죠? 영화 300. 네네. 그거 보면 아닌가요? 그거는? 그 후에 그 후입니까? 여기서 나는 관대한. 이 도시들을 네. 박살을 내고 나서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원흉들이 이게 괘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버릇을 가르쳐야 되겠다. 아,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말이야.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감히. 그리고 위신이 안 쓰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침공을 했어요. 네, 한번 좀 손 좀 봐주고 오자. 네, 그래서 그랬는데 갔습니다. 생각보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 전투력이 강력해가지고 또 운도 나빴어요. 그 함대하고 이렇게 다 보냈는데 네.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함대 반이 침몰하고 뭐 이래가지고 싸워보기도 전에. 그래서 곤혹을 치르고 결국에는 이제 졌는데 그게 바로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싸워가지고 마라톤. 네 그래서 마라톤에서 네. 그리스가 이겼는데 거기서 병사가 승전보를 알리려고 42km를 뛰어가지고 그렇죠. 알려주고는 본인이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전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이제 오늘날 마라톤 경기가 된 거예요. 네. 아, 거기 이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특히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의 전투 와중에 마라톤 전투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라미스. 되고 나서 네. 이제 페르시아가 야 이거 우습게 봤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가자. 네, 제대로 준비해서 가자. 그래서 다리를 놓고 네. 침공을 한 거예요. 다리를 놔서 그 왕 이름이 다리우스 아닙니까? 다리우스 왜 3세인가 2세인가 맞잖아요. 네. 그건 나중분이시고 낮은 분인가요? 네. Xerxes라는 그 300에 나오는 이게 예. 이제 300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육로로 가는군요. 네. 괜히 바다로 갔다가 좀 깨질까봐. 같이 가죠, 같이. 보급선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갔는데 그때 이제 그 300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지고 나서 네. 페르시아군이 아테네까지 이제 침공을 해요. 그래서 아테네도 이제 그 함락이 되고 그런데 그 전에 아테네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이제 모두가 의견을 다 나누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유 돈을 벌었으니까 좀 나눠 가집시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함대를 건설해야 돼. 그래가지고 토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200척의 함대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해상무역으로 그리스가 그때 아테네 특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가지고 네. 그 함대를 만들어서 아테네 시민들을 철수를 시켰어요. 시민들을 철수를 시켰다고요? 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테네 시에서 다 빼고. 그 배를 이용해서 빼내고 네. 일부만 남았어요. 네. 아테네 신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언대로 네. 그 페르시아군이 점령을 해서 그 신전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신전을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200척의 배를 타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200척의 배와 다른 도시국가에서 갖고 있던 배 네. 네. 또한 200척 합쳐서. 그래서 400척은 아니라고 하는데 3000년 전 전투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고 전설처럼 남겨져 있는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378, 뭐 371, 뭐 400, 뭐 그런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여튼 400여 척의 배를 가지고 네. 이 살라미스라는 데서 전투를 벌이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은 거의 총 병력 남은 모든 것을 다 끌어모은 게 이제 그 네. 한 400척 안쪽에 되는 네. 그 배들이었군요. 그리스 육군은 뒤로 밀리고 있는 판이었고 네. 이제 이 해군을 가지고 결전을 치르게 되는 그런 경우였고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이 페르시아군은 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네. 이제 공격해오던 때였고 페르시아 해군은 사학자들마다 좀 틀린데 많다고 하는 사람은 1200척 어떤 사람은 800척 적어도 두 배에서 세 더블 배. 그렇죠. 네, 그 더블 스코어 정도의 이상. 전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운영하는 항해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자신감이 차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쪽이 배를 잘 만들었나요? 배를 잘 만들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이 배라는 게 이거 닷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 기후를 읽을 줄 아는 그런 경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중요했고 그 항해술이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침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북쪽이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뭐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걸 아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그 육지를 연해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멀리는 못 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경험으로 이제 됐었고 해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훨씬 많았고 항해술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때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임진왜란 때도 뭐 좀 비슷합니다만 배가 이렇게 빵 세게 부딪혀 갖고 앞머리를 좀 강하게 만들어 갖고 배를 빵 부딪혀 갖고 이제 상대 측면을 공격하는 그런 또 해전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전술이 있었어요. 하나는 방금 얘기한 충돌. 그래서 배 앞머리에 그 청동으로 만든 이런 뱃머리를 해가지고 상대방 배를 이제 충돌시키는 이런 전술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빨리 상대방 배에 올라타가지고 칼로 그래서 육박전을 하는 게 이제 기본 전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배의 측면을 때리는 경우도 제일 좋았지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꽝 때리고 또 상대방의 그 노를 부셔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트라이림이라는 그 배가 있었어요. 트라이림. 그래서 트라이, TRI라는 건 3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노를 3층으로 저었어요. 그래서 노가 한 40개가 한쪽마다 있었다고 하는데 3층, 2층, 1층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노를 저으면서 했는데 속도도 꽤 나가고 한 10노트라고 해요. 10노트라고 그러면 1노트가 대략 1.8km 정도 되니까 18km per hour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속 한 20km 가까이 나오는 그런 정도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충돌할 때는 조금 더 세게 나왔겠죠. 근데 그 노 저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노가 우리 생각에 3층이니까 1층에 저 노 젓는 분들 또 위에 갑판 하나 있고 2층에 노 젓는 분들 3층에 또 노 젓는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1층이 앉죠 이렇게. 그러면 앞사람 엉덩이 정도가 뒷사람 머리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 2, 3층이 딱 있지 않고 이렇게 앉지. 여기 엉덩이 있어요? 바로 앞에 엉덩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높이 가는 배가, 높이 쌀 수 있는 배가 아니라 바로 그냥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 방귀 끼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죽는 거야. 갑자기 막 쓰러지고. 이거 팩트 아닙니까? 그거는 좀 오바입니까? 재미있는 거로 저는 하여튼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층이 바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의 뭐 사실 뭐 엉덩이 높이로 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틀리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고 전부 자유인이었고 대부분은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배를 타거나 그러면은 바로 방어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3층인데 맨 3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존경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고생을 했느냐? 그 위층은 바닷바람을 이렇게 맞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에는 춥고 비 올 때는 비 맞아야 되고 또 햇빛 나면 햇빛 때문에 타고
가장 하여튼 어려운 일을 하니까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3단배가 그럼 페르시아 배예요?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우리가 일렬로 1층으로만 하다가 2층으로 갔다가 3층으로 가서 이게 이제 트라이림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예술 작품에 그러니까 참 이 생각해 보면 3,000년 전에 그런 거를 생각해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의 배 한 400척 좀 안쪽 그리고 이제 2배 이상의 페르시아 배들이 이제 빵 부딪히는 데가 그 살라미스라는 곳이에요. 네. 그 장비 같은 거는 어땠습니까? 양쪽의 장비 같은 경우는 뭐 페르시아도 뭐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그리스도 그래도 꽤 돈도 벌고 했으니까 장비빨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3,000년 전인데 네. 그리스에는 호플리트라는 그런 기본 중보병이 있었어요. 네. 네. 이 중보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선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면은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귀까지 가렸다 그래요. 네. 근데 귀를 가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귀만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철갑을 몸에 둘렀는데 청동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무거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 굉장히 피부는 굉장히 약하니까 청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쇠 구슬로 이걸 이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약간 가벼워요. 네네네. 이 청동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베는 거 있잖아요. 네. 베는 건 다 막아줄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못 먹겠네요. 찌르는 거. 그래 찌르는 거는 막기가 어려워요. 구슬 사이로 이렇게 푹. 어려워. 네. 방패를 갖고 있었고 네. 이 그리스 사람들은 거의 3m에 육박하는 2.5m에 해당하는 창을 갖고 있었대요. 그 창 앞에 이제 창 앞이 있고 창 뒤에도 있어서 찌르고 뭐 누르고 하는 그런 걸 했었고 그다음에 칼을 갖고 있었는데 주로 창을 갖고 싸웠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300에도 보면 왜 이렇게 그렇지. 예. 300에도 보면 방패 앞쪽으로 창들 나와 있잖아요. 창들을 주로 이제 많이 썼어요. 그렇게 이제 했고 페르시아군은 네. 그리스의 중보병보다는 좀 그 짧은 창과 방패 뭐 이런 걸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 중보병들은 또 조인트 까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 왜 이렇게 정강이 보호하듯이 네, 여기 보호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진짜 장비가 맞으면 좀 좋았네요. 전쟁은 장비빨이야. 누가도 장비빨이지만.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정강이는 진짜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 이거 다 자기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확실히 돈이 좀 있다 보니까 군인이 되는 게 좋은 생활의 수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군은 활 쏘는 사람들이 더 발전이 돼 있었고 특히 말 타고 기병들 그 다음에 전차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차 말고 영화에 나오는 왜 말 2마리가 이렇게 말 2마리나 3마리 4마리가 끌고 한 사람은 말을 조종하고 한 사람은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쏘는 이런 전차들이 이제 발전이 돼 있었다고 해요. 벤허란 영화 혹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못 봤어요? 네, 수린 전쟁 영화예요? 씨가 아마 태어나기 그 전이지. 전에 나왔겠죠? 네. 그러나 반드시 봐야 돼요. 오늘 아주 돌아가서 걸작이죠. 보겠습니다. 네. 3시간짜리야. 3시간. 네. 내일 보겠습니다. 몰입해서 봐야 돼요. 네네. 네. 최근에 나온 거 말고 1960 몇 년도에 나온 거 있어요. 최근에도 나왔었어요? 몇 년, 한 5, 6년 전에. 리메이크 해갖고. 리메이크 해가지고. 옛날 게 더 낫죠? 훨씬 나요. 그 보면 막 이렇게 무슨 경기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스펙타클. 그러니까. 스펙타클의 원조죠. 벤허. 벤허. 그거 봐야 돼. 자, 하여튼 장비는 양쪽이 대략 그 정도 운용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럼 이제 결국은 전세는 어쨌든
저 페르시아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걸로 그렇죠. 시작을 한 거군요. 네. 질 수가 없는 전투인데 네. 전투인데 졌단 말입니다. 아니 질 수 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지지? 그러니까 제가 이 전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인생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건 틀림없는 건데 어떤 때는 망하고. 갑자기 주식은 근데 틀림없는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거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거 질 수가 없는 건데 네. 박살이 난 것처럼.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영원한 숙제가 뭐냐면 전쟁이 과학이냐 아니면 술이냐. 예술할 때 술자 있잖아요. 기술. 영어로는 아트인데 그게 풀리지 않는 이 묘미야. 네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은 네.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과학으로 풀어내려고 그래요. 네. 지금처럼 400척과 800척 또는 1200척이 싸우면 1200이 이겨야 되는데 네. 이게 진다는 게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뭐 사기가 높아서 그렇다. 그 사기는 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를 통해서 네. 과연 전쟁은 과학이냐 술이냐 그거를 답을 꼭 찾지 않더라도 근접할 수만 있다면 고민을 좀 해보고. 주식 투자에서도 이길 수 있고 네. 결혼에도 이길 수가 있고 네. 네. 인생에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전쟁은 과학이냐 술이냐. 술이냐 아트냐. 그러면 전쟁 테이블 위의 전쟁사는 술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뭐 소주를 한 병씩 갖다 놓고 해야 됩니다. 저 술인이 씨 나왔잖아요. 네. 아테네의 실권자였던 테미스토클레스는 해군력을 강조해 대규모 함대를 만들 것을 계획. 그의 노력에 따라 아테네는 200척 이상의 배를 건조해 해군 강국이 되었고, 덕분에 살라미스 해전 당시 그리스 연합군 해군력의 주축은 아테네 해군이었다. 당연히 아테네가 연합 해군의 지휘권을 맡는 것이 타당했지만 다른 도시 국가들의 반대로 고작 10척의 배를 가져온 스파르타가 해군의 지휘권을 맡게 되었다. 이렇듯 그리스군은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전쟁 전의 상황, 전쟁 전에 지금 양쪽에 어느 정도의 병력들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기술들, 어느 정도 장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쟁 직전까지 좀 와봤고요. 네. 네. 과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생생한 그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가 입수를 하나 했어요. 그리스 병사의 수양록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리스 병사의 일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살라미스 해전을 좀 연구합니다 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전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수양록을 네. 직접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9월 2일입니다. 대략 근 3,000년 전에 몇 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9월 2일 빨리 남하에서 고향을 지켜야 되는데 이 꼰대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페르시아군이 빈집털이하면 어떻게 막을 건데 함대 남하시키는 걸 테미스토클레스 이 아테네는 혼자 반대한다지? 자기 집은 이미 불탔으니 남의 집 불타는 건 상관없다는 건가? 우리 쪽 장군들은 뭐 하는데 그 미친놈 말을 아직도 들어주는 거야.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답답하다 정말. 이란 일기를 그때 군인이 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테네가 포함된 이 그리스 연합군의 전략이라든지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아무래도 연합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 의견이 다르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한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통일된 어떤 딱 명령 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말을 듣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각자 이제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각자의 입장을 하나의 그 공동 목표로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인데, 네. 하여간 이때 그런 그 진정한 리더십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그 공동의 이익으로 한다는 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데미토클레스가 머리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첩자들을 활용을 해서 네. 페르시아의 공격을 유도를 해요, 오히려. 아, 일부러. 유인 작전. 그러니까 공격을 하도록끔 해서 그리스 사람들로 일종의 배수진을 치게 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누군가는 가서 좀 조공 좀 바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하여금 전쟁을 유도하도록 이런 계략도 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부 빠져나가고 싶었던 사람들도 못 빠져나가는 상황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전쟁을 앞두고는 뭐 화친파, 그러니까 이 평화로 가자, 이제 이런 세력이 분명히 있고, 네. 뭔 소리야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런 세력이 있는데, 네. 그럴 때 아예 그냥 적을 좀 쳐들어오게 해서 화친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싹 없앨 수 있도록. 네. 이 경우에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의 퇴로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지역을, 그러니까 해전을 어디서 할 것이냐.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은 항해술, 배를 좌현으로 하면 배가 촥 왼쪽으로 가고, 우현으로 그러면 우로 가고.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걸 페르시아 사람들이 잘하니까 네네. 넓은 바다에서는 페르시아가 유리하다. 또 숫자도 많다. 네. 그러니까 살라미스라는 그 해협, 거기서는 좁으니까. 양팔 벌리는 정도니까 오. 여기서는 2명이 있더라도 네네. 양팔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데를 또 선정을 한 거예요. 그쪽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싸우면 된다. 그런 전략을 짠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 네, 데미토클레스. 이 사람이 이제 대단하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스 사람들이 이기는 데에는 참 이게 절묘한데, 운도 따르지만 네. 상대방이 또 실수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Xerxes, 발음이 Xerxes인데, Xerxes, 그 한국 발음은 뭐지?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나는 이걸 영어로 배워가지고 그게 Xerxes예요, 영어. Xerxes. 이게 X로 시작하는군요. Xerxes.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쪽 우리 뭐 아마 페르시아 쪽 발음을 하면 크세르크세스가 되는데 이제 영어식으로 이 표기해서 쓰다 보면 이건 Xerxes야. 좀 무슨 저 육포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저키 뭐 이런 거. Jerky. 네. Xerxes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왕의 참모 중에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대왕님 그까짓 거 뭘 공격을 합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네. 쟤네들 지금 폐색이 짙어서 어차피 말라 죽는데 우리가 어차피 말라 죽는데 그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똑똑하시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참모들은 위대한 왕이 적간놈들 저거 가오가 지금 상했습니다. 한 방에 하셔야 이게 이렇게. 되지. 이게 지금 쪽팔려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여성분의 말을 들을 걸 잘못했다는 거죠. 역시 여자 말을 잘 듣자. 역사가 또 전설에 의하면 그럼요. 나중에 지고 나서 네. 그 대왕이 페르시아의 대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 휘하의 남자는 여자가 됐고 내 휘하의 여자는 남자가 되었도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 도시 국가들 연합의 전쟁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싸우는 겁니까? 살라미스가 정확히 어디예요? 요쪽 지역을 살라미스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아테네 쪽이고. 예, 아테네가 여기 있었고 여기가 이제 살라미스 섬. 네.
해협 쪽을 이제 그쪽을 이제 그 전투를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규모가 3대 1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좁은 곳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포위했겠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오면 사방팔방에서 했으면은 이거는 뭐 요절나는 건데 네네. 땅이 좌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밖에 포진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여기서 앞에서는 거의 1대1 전투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여튼 혼란스러워요. 확실한 거는 기록이 많지 않으니까 페르시아는 졌고 네. 그리스가 이겼다는 건데 하나의 버전은 그리스 배들 일부가 네. 이탈을 해서 네. 이 페르시아 배 일부가 쫓아가고 그 사이에 정면 공격을 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 후진들이 앞으로 나오려다 보니까 오히려 지들끼리 앞에서 막 야야 오지마 부딪히고 아니라고 이러는데 뒤에서 그냥 안 들고 막 그냥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대혼란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그리스 배에는 화살 쏘는 사람은 4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 그리스 배에 2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네. 아까 그 트라이림에 노젓는 사람이 150에서 180명이 있었대요. 다 노젓는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리스 도시마다 조금씩 성격이 틀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들은 속도를 중시해서 노젓는 사람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어떤 도시들은 아니야 모름지기 하여튼 전투는 부딪혀서.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그 도시들이 갖고 있던 해군들은 주로 병력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략 장교가 200명 중에 뭐 한 10명 내외 한 7명이라는 설이 있는데 하여튼 7명이었다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그 활 쏘는 사람이 4명 공수가 그 다음에 그 배를 갖다가 이제 좌연이다 우연이다 뭐 앞으로 간다 뭐 한 사람이 한 7명 그리고 전투 병력들 네. 오늘날로 치면 해병이죠. 해병이 기본적으로는 한 20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40명 뭐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노젓는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노젓는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있었고요. 그 사람들도 전투에 참가를 했다. 또 한 가지는 월급을 다 똑같이 받았다. 다만 선장께서는 조금 더 많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항해하는 그 항해사 그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싸우는 사람보다 이제 항해사가 더 돈을 많이 역시 또 돈에 관심이 민감해요. 핵심 하여튼 내 것을 지키는 싸움과 뭔가를 이제 혼내주러 가는 싸움에 나 그 절박성은 확실히 좀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리스 이 연합들은 지면 이제 다 죽는 거거든. 자기 땅 잃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지금 죽는다는 생각으로 싸웠을 때 그 에너지는 확실히 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1대 16 예전에 이렇게 뭐 학창 시절 싸워보면 저도 이제 요 전술에 좀 많이 공감 좀 하는 거는 자, 운동장 같은 데서 1대 16 싸면 아무리 천하의 정영진이라도 천하의 정프로라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방팔방에서 이제 올 테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뭐 20명, 30명 이렇게 저한테 오면 항상 등을 벽에 붙입니다. 그래서 등 쪽은 반드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고 가능하면 움푹 패인 곳으로 갑니다. 그래야 사이드로 들어오는 애들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대1로 17명 꺾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나 가장 앞에 있는 친구부터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는 거죠. 1대 16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15명은 겁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치. 한 명 그런 전술. 저는 굉장히 아테네, 그리스의 현명한 전술이 아니었겠나.
아니 근데 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쪽으로 유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크스르크스는 이 살라미스가 이렇게 생긴 지형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수가 우세하니까 얘네 밟아버릴 수 있어 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만심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그 해협이 아니었다면 네네. 방금 우리 정 프로가 얘기한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네네. 저게 아주 전형적인 그 수적인 열세에 놓였을 때 싸우는 방법이에요. 응? 그러니까 1대 4까지는 이길 수가 아까 우리가 늘 과학이냐 술이냐 이걸 하잖아. 근데 아까 지금 정 프로가 얘기한 거는 그 과학과 술의 과연 무언가를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하나의 그 좋은 거야. 1대 4인 경우에는 그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특히 정 프로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는 등을 벽 같은 데를 해서 일단 등을 보호하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4명 중에서 과학적으로 보면 제일 센 놈 우두머리를 때리라고 그러거든. 때리고 나면 나머지는 도망간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전체적으로는 압도적으로 페르시아가 많았지만 요 좁은 데에서는 비슷한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누군지 그 대장이었다는 설이 있어. 꽝 하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는 충돌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옆구리를 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옆구리를 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 앞을 들이받았어 그냥. 그러니까 앞을 꽝 들이받고 하는 중에 비록 이 뒤에 많은 배들이 있었지만 걔네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할 수가 없지. 뭐 가려고 그래도 뭐 여기 막히고 하니까 이러는 와중에 틈이 생기니까 이런 데를 또 때리고 뭐 때리면 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지들끼리도 부딪히고 그러는 순간에 누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페르시아 쪽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상황이 되면 그러면 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진짜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요절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날도 그러한 상황이 돼서 이제 결국에는 그 그리스가 이겼는데 이 전투의 의의는 누가 이기고 진 거 이걸 떠나서 자유, 민주주의라는 생각과 독재 이러한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해서 민주주의, 자유, 선택 이런 것들이 이겼다는 오늘날 우리가 중시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이때 승리를 했고 했다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도 천왕이 있거나 뭐 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계급 사회로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살라미스 전투가 의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전쟁사를 공부할 때 육상전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는 바다도 중요하고 공군이죠. 공군도 중요하고 이제는 우주. 지금 2050년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아유, 또 왜 그러세요? 젊어지는 주사 나온대요, 장모님. 진짜로. 아니. 3년이니까 2050년 해봐야 뭐 27년 남았어요. 25년인데 수린이는 어쩌면 그 화성에 인간이 가가지고 그 화성 갈 거야? 식민지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보내주면 갈 거예요? 안 가요. 지구가 좋아요. 나중에 화성을 물론 이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화성 갈 수 있다면 가실 겁니까, 우리 장군님은? 거길 왜 가? 왜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아니 거기는 미래니까. 그렇죠. 네, 화성까지 굳이 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 여튼 그러면 이 살라미스에서 이제 뭐 이른바 대패한 이 페르시아.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그냥
깨갱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다시 뭐 쳐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서 네. 이제 체면이 깎였잖아요. 아, 너무 완전 상했죠. 깎였죠. 네. 대왕이.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대왕님 여기 저 어쩌다 이 봉변을 당하셨는데 네. 아까 다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다리가 끊기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가시고 아, 일단은 가시고. 뒤처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군이 좀 남아 있다가 xerxes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일단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 요 해전을 계기로. 분기점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적을 다 물리쳤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적을 어마어마한 적을 물리치고 네. 그 다음에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야지 이제. 쓰면 뭐가 다시. 그래서 내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 북쪽에 우습게 보던 네. 마케도니아라는 아, 데에서 마세도니아. 그 필리포라고 하나요? 필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네네. 그 사람이 그리스 전체를 평정하게 되는 거고 아. 그 아들이 드디어. 알렉산더라는 그 친구예요. 유명한. 아. 그렇게 되는군요. 아, 그러니까 이 전쟁, 어찌 보면 알렉산드라는 어마어마한 그 전쟁 영웅의 탄생도 이 페르시아 전쟁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네요, 그죠? 그러면 예. 페르시아 전쟁으로 승리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야, 이제 우리 뭐 좀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각자 또 싸웠나 보지? 네네. 예, 그렇게 이제 싸우다가 희한한, 원래 이제 스파르타 아테네가 이제 제일 중심이었을 텐데 거기 말고 북쪽에 있던 예, 시골의 마케도니아에서 또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은 뭐 사실 이제 이 유튜브 영상 세계도 전쟁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에 뭐 정말 잘 나가는 뭐 수백만 이렇게 나오는 이런 네. 채널이 있지만 네. 그들 막 싸우다가 네. 엉뚱하게 이런 테이블 위의 전쟁사 같은 네. 채널이 갑자기 급부상 평정할 수 하죠. 있어요. 그렇죠. 예, 믿습니다. 전 세계 컨텐츠 역사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살라미스 해전, 물론 이제 그 기록 자체가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쟁의 세세한 그 과정을 뭐 예전에 그 미국의 남북 전쟁처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전의 상황들 그리고 그 전투가 이루어졌던 그 상황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히스토리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요 이후의 전쟁으로 또 이어지겠군요. 네, 그 전쟁으로 또 그리스 쪽으로 저희가 한번 가서 이 전 세계의 역사를 한번 고대 역사를 바꾸는 그 전투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전투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의 전쟁사 구독과 좋아요 많은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